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사가 안 되신다고요? 어머님 모아둔 돈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모아둔 돈. 그래, 많지. 하지만 그 건물들을 마련하느라고 진 빚들도 상당히 많다. 가게 월세도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들어오는 건 한정적인데 메꿔야 할 돈들은 다달이 고정되어 있으니 허리가 아주 휘다 못해 끊어질 지경이라 건물을 팔아야 할 것 같다는 거야.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제일 먼저 저한테 말을 해주셨어야죠. 왜 말씀을 안 해주셔요? 저 속상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아들은 걱정을 하지 말라는 투로 말했지만 옆에 있던 예비 며느리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거기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저희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라 오직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만 노린 채 시집을 오려고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말을 꺼낸 이후부터 예비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머니가 빚 때문에 건물을 팔아야겠다고 말하자 며느리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은 박혜숙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직접 보내는 것은 처음이네요. 제 이름은 박혜숙입니다. 곧 이른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지요. 저는 20대의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검은 머리에 흰 머리가 점점 섞여가는 순간까지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갓난쟁이였던 아들을 등에 업어 키워가면서 분식을 팔았죠. 시장 골목 안쪽의 작은 트럭에서부터 시작한 분식 장사. 여자 혼자 아이를 업고 장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딱하게 여겨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되려 어떻게 한번 찝쩍거려 보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제게 쏟아지는 다양한 시선과 말들을 하나하나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참 힘들었어요. 가끔은 삶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남은 세상은 저 하나뿐인데 어떻게 모든 걸 다 놓고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서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찾아오기도 했고, 여름엔 너무 더워서 온몸이 땀으로 젖기도 했지만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쯤 형편이 조금씩 괜찮아져 장사를 하면서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으로 시장 안에 가게 하나를 얻어 분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만들고 길다란 꼬지에 어묵을 끼워 넣고, 그렇게 저는 단 하루도 소홀한 적 없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은 다행히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던 제 마음을 잘 알아주었고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땐 기쁜 마음에 조용히 혼자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아들이 수줍은 얼굴을 하고서 계속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딱 직감이 오더군요.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아들, 뭐 말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뜸들이지 말고 빨리 이야기해봐. 사실 어머니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만난 지는 6개월 정도 됐는데 저를 참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어머니께 인사를 시켜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토요일 날 데리고 와도 괜찮을까 싶어서. 어머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음 진작에 이야기를 했어야지. 안 될 것 없지. 데리고 와. 아니다. 차라리 밖에서 만나자. 맛있는 거 사줄게.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한다는 것도 기뻤지만 연애를 넘어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그날부터 저는 예비 며느리를 만날 생각에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찾아왔고 저는 예약을 해 놓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굉장히 단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것 하며 식사 예절하며 하나같이 좋은 집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란 것이 티가 팍 나더라고요.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자를 참 잘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뭔가 말하는 게 묘하게 쎄함이 느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가게를 오래 운영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 운영하셨음 매출도 장난 아니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통 어느 정도 나오세요?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어쩌다가 손님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는 덕에. 와, 정말요? 작은 시장 안에 있는 분식집인데 그 정도 나오는 거면 상당히 장사가 잘 되는 편인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 아, 그리고 말 편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며느리 될 텐데 며느리한테 존댓말 쓰는 시어머니라니 좀 그렇잖아요. 처음엔 그냥 순전히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예비 며느리는 제 손목에 찬 금팔찌며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기종, 가게의 위치와 제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은근슬쩍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될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말해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난 이후 아들이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살짝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다면 됐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면서부터 결혼 준비는 본격화됐고 저도 정신없이 바쁜 아들의 결혼 준비를 조금이나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예비 며느리가 여러 부분에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님, 요즘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해서 스드메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최대한 좋은 곳에서 하고 싶어요. 연예인들이 하는 곳으로 해서요. 응,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겠니? 연예인들이 하는 곳이 아니라도 충분히 실력 괜찮고 좋은 곳은 많을 텐데 가성비 좋은 곳으로 따져서. 에이, 어머님,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그래도 화려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잖아요. 신부가 가장 돋보여야 하는 날이니까 최대한 좋은 곳으로 하고 싶어요. 한 번은 예식장 투어를 하겠다면서 저를 데리고 간 날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는 무척이나 적극적이었습니다.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 하나하나까지 체크하며 사회자를 유명한 사람으로 섭외하고 예식장 천장에 예쁜 꽃 옵션까지 추가했어요. 저는 아무런 간섭 없이 조용히 따라다니기만 했고 아들은 그저 예비 며느리의 결정을 따르는 듯 해실해실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원래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나 싶더군요. 제가 결혼하던 시절에는 집안 형편껏 준비를 하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그 기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 부부가 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여지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죠.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대와 아들의 시대는 확연히 차이가 있기도 했거니와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하면 만사 다 오케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됐습니다. 전 그동안 모아놓은 돈 중 일부를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데 쓰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집을 보러 돌아다녔었는데 예비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세운 기준에 최대한 맞춰서 강북 쪽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들을 보러 갔는데 계속 고개만 절레절레 저으며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여긴 건물이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 보여요. 뷰가 탁 트여야 하루 시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망권이 중요하기는 하지. 그래도 구조는 괜찮지 않니? 이 구조는 나중에 아이까지 태어날 걸 고려하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게다가 드레스룸도 없고, 그래서 좀 별로인 것 같네요. 이런 거 저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라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다, 얘. 욕심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아파트는 요즘엔 신혼부부들이 잘 안 들어가요. 요즘 트렌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차라리 강북 말고 강남 쪽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는 신축 아파트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말에 딱히 날이 서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집 내부를 둘러볼 때마다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고 저건 왜 없느냐며 조목조목 따지듯 말을 이어갔고 심지어 한 중개사무소를 통해 집을 볼 때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을 얹지 않고 묵묵히 따라다니기만 했고 제 눈치와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던 아들은 애써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점점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여러 가지를 따지려 들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게다가 방은 무조건 3개는 있어야 하고 위치는 강남 아니면 송파 쪽이어야 하고 요즘 집값이 어떤 줄 뻔히 알면서도 세상 물정 모르고 당연하다는 듯 떠들어대는 며느리의 태도는 정말이지 말문이 턱 막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평생 신혼집만 고르다 이를 다 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너희 결혼식 할 때까지 집을 못 구할 것 같아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다. 내가 상가 2어 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 중에서 시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 13층에 집이 한 곳 비어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너희 다니고 있는 직장도 가깝고 교통도 좋고 엄마가 리모델링 싹 해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어떻겠니? 아, 저는 너무 괜찮은데 당신은 어때? 괜찮겠어? 어머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요즘 신혼부부들은 다 신축 아파트 선호해요. 제 친구들도 다들 새로 지은 데 살기도 하고요. 시장 옆에 연식 좀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아파트는 불편하잖아요. 층간소음도 심하고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요. 저는 좀 그런데. 시장 근처에 제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에 딸려있는 아파트 중 한 곳을 아이들 신혼집으로 내어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비록 연식은 좀 되었지만 구조도 좋고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요즘 시세로 쳐도 꽤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살던 세입자가 최근에 방을 뺀 덕분에
공실로 남아 있었기에 리모델링까지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의 반응은 정말이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왜 그런 싸구려 아파트로 퉁치려 드느냐와 같은 반응이었죠. 저는 아쉬울 것이 없었지만 아들이 그나마 잘 구슬린 끝에 마지못해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잔뜩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비 며느리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올 때의 그 정중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툭툭거리는 말투로 쏘아붙이기 일쑤였죠. 게다가 제가 해주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는 듯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집 사주는 값은 최대한 아끼셨으니깐 저희한테 가구는 좋은 거 사주실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가구는 너희 쪽에서 해오기로 한 거 아니었니?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혼집 구하는데 어머님은 돈 한 푼 안 쓰셨잖아요. 저희한테 쓰시는 돈 아까워서 그 건물에 들어와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리모델링까지 싹 다 해주겠다고 했잖아.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니? 자그마치 4천만 원이 넘게 들어. 아이고, 어머니, 그만하셔요. 당신도 이제 그만해. 신혼집 마련은 이미 끝난 이야기고 가구야 우리 돈으로 직접 사면 되지. 이런 걸로 계속 말 나오면 피곤해져. 그만. 아들은 저와 예비 며느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자기 아내이자 저희 며느리가 될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단호하게 딱 잡아주면 좋을 텐데 그만하라는 말이나 하고 있다니 벌써부터 꽉 잡혀 사는 듯 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다들 철이 없고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걸 제대로 모른다고들 하지만 저건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어디까지 철 모르고 투정을 부릴 수 있는가 하며 지켜보기로 했어요. 여기서 큰 소리를 내어봤자 피차 감정만 소모하고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느리와 알게 모르게 기싸움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도 없고 다들 일찍 불을 끄고 가는 분위기라 저도 일찌감치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앞에 유난히 시끄럽게 통화를 하는 여자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많이 안 지나다니는 길이어서 그런가 유독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유정아, 나 얼마 안 있다가 결혼해. 뭐 그렇게 됐어. 시댁 식구들? 야, 말도 마. 시아버지 안 계시는 건 상관없는데 시어머니가 완전 쫌팽이야.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돈을 엄청 버셨다는데 우리한테 신혼집으로 뭐 해주셨는 줄 알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식 아파트 거기 준다고 하시더라. 아우 뽐새 안 나게 정말. 보아하니 본인의 친구에게 시댁이 될 식구의 뒷담화를 하고 있는 듯 들렸습니다. 듣고 보니 그 시댁도 참 불쌍하다 싶었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신혼집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식 아파트를 줬다. 시아버지가 안 계신다. 기분이 이상하게 싸해져서 조금 더 가까이 붙어 대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불안한 감은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를 깔깔거리며 욕하고 있던 젊은 아가씨는 다름 아닌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뭐 재산 같은 거 받아먹을 거 없냐고? 당연히 있겠지. 아들 하나인데 심지어 남편 될 사람도 더럽게 착해 빠져서 내가 몇 마디 구슬리면 바로 넘어갈 거야. 혼인신고서에 도장만 찍어봐. 시어머니 가진 거? 다 우리 거 되는 거 한순간일 거야. 아들 하나의 재산은 많고 시아버지는 없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저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로등이 비추는 밝은 곳으로 나와 보니 뒷모습도 딱 예비 며느리와 똑같더군요. 바로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저는 그 어깨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쪽으로 돌아왔고 예비 며느리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뭐라고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10분도 잠들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한테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몇 번이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말을 꺼낸다면 오히려 제가 며느리를 이간질하려는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얘기를 들었을 때 녹음을 하던지 영상을 찍던지 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게 아쉬울 뿐이었죠. 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기도 모자랄 시간에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제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음을 다잡고 최대한 현명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무엇일지 깊게 생각했습니다. 무턱대고 따지고 들기보다는 정말로 예비 며느리의 속내가 무엇인지, 예비 며느리가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아들의 결혼이니만큼 그 선택에 실수가 없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용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예비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저와 조금 맞지 않더라도 기꺼이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누구보다 단호하게 끊어버리겠노라고 말이죠. 한참 동안 생각하던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갑작스럽게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일부러 한숨을 푹푹 내쉬고 기운이 빠진 듯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되려 아들이 제 걱정을 해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세요? 안색도 안 좋아 보이시고요. 아니다. 무슨 일이 있기는.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머, 어머님 입맛이 없으세요? 입맛 없을 땐 소고기가 딱인데. 저희 이따가 저녁에 소고기나 먹으러 갈까요? 소고기는 무슨 소고기니?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밥 해 먹으면 되는 거지. 어머님 돈 쓰기 싫으셔서 그러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계산은 오빠가 할 거니까. 밥맛이 없다고 하는데 해맑게 웃으면서 소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계산은 아들이 할 거라고 해맑게 말하는 예비 며느리의 행동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실없이 뒷머리를 긁적이며 헤헤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낳았지 바보 천치를 낳은 게 아닌데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저는 더 시간을 끌지 않고 예비 며느리와 아들에게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너희한테는 굳이 말을 안 꺼내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도 그냥 이런 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한다. 요즘 가게가 예전 같지가 않다. 솔직히 말하면 작년만큼 장사도 안 되고 되려 적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민망하지만
가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라도 좀 팔아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든다.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사가 안 되신다고요? 어머님 모아둔 돈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모아둔 돈. 그래, 많지. 하지만 그 건물들을 마련하느라고 진 빚들도 상당히 많다. 가게 월세도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들어오는 건 한정적인데 메꿔야 할 돈들은 다달이 고정되어 있으니 허리가 아주 휘다 못해 끊어질 지경이라 건물을 팔아야 할 것 같다는 거야.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제일 먼저 저한테 말을 해주셨어야죠. 왜 말씀을 안 해주셔요? 저 속상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아들은 걱정을 하지 말라는 투로 말했지만 옆에 있던 예비 며느리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거기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저희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라 오직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만 노린 채 시집을 오려고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말을 꺼낸 이후부터 예비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혼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비협조적인 것 같더군요. 만나자고 약속을 잡을라 치면 야근을 한다. 내일 출장을 가야 한다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피했고 연락도 거의 보지 않는다고 아들은 제게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회사실이 바쁜가 보지.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조급할 필요는 없지 않니? 너도 너 할 일을 하면서 천천히 기다려봐. 본격적으로 웨딩 촬영도 들어가야 했는데 그마저도 미뤘다고 하니 서서히 결말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이틀, 사흘에 한 번쯤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전부였고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급하게 끊기 일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변한 며느리의 태도에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고, 무슨 잘못을 한 거냐고. 서운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을 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당연히 이야기를 해줄 리 만무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얼버무리며 상황을 피하기만 했을 뿐 명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며 아들은 아주 속상해했고 답답해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날이 오기까지 잠자코 지켜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상처받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는 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 때가 올 것 같았어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쯤 아들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눈은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고 얼굴 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꼴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아니, 너 얼굴이 왜 이래? 눈은 또 왜 이렇게 부었고 살은 또 왜 이렇게 빠진 거야?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 승희가 저한테 파혼하자고 했어요.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파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파혼을 하자고 했다고? 그래서 왜 그러는 거냐고. 이런 건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서로 안 맞는 것 같대요. 미안하다고만 하고 정확히 이유를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들은 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상심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커 보여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던 저는 이내 아들의 옆에 앉았고
제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아들은 제 무릎에 고개를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이렇게 소리내어 울어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같이 울고 싶었지만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줬습니다. 말 없이 아들의 감정이 추스러지기만을 기다렸죠. 한편으로는 많이 속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빨리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연이 끊어지게 되었음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울음이 조금씩 줄어드는 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이별의 마음이 많이 아프지. 그래도 괜찮다.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한테 정말 맞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도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느낀 게 아닐까 하고 정말 사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마음을 닫은 상대에게 사과를 해봤자 그저 허공의 소리를 지르는 격일 뿐이야. 엄마는 항상 네 편이니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아들. 저희 두 사람에게 소란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아들이 방에서 잠든 후 저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일이 아들에게 깊은 상처로만 남지 않기를, 언젠가 이 선택이 모두를 위한 최선이었다는 것을 아들도 이해해 주기를 말이죠. 파혼 이후 자취방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 아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극도로 줄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새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둬 버리는 바람에 아침이면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거실에 나와 아무 말 없이 물만 한 잔 들이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곤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서 말라가는 얼굴에는 덥수룩하게 수염이 자라기 시작했고 티셔츠에는 며칠째 김치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따금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울음소리나 숨을 억누르는 듯한 기척이 들리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아들, 아무리 슬퍼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너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입맛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는 죽어. 입맛이 없으면 죽이라도 억지로 밀어 넣어야. 저 알아서 할 테니까 제 인생에 신경 좀 그만 쓰세요. 제발요. 폐인처럼 살던 아들은 이제 제게 짜증까지 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으며 저를 바라볼 때에도 다정한 시선이 아닌 의심 섞인 그리고 원망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죠. 제가 무슨 말이라도 꺼낼라 치면 제 시선을 쓱 피하면서 방으로 홀랑 들어가 버리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날카로운 것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만 콕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별안간 방 밖으로 나와 제게 물었습니다. 그날 가게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한 이후부터 예비 며느리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며 그 말을 한 이후 무슨 말을 따로 더 한 게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아들을 향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일부러 너한테도 그 아이한테도 거짓말을 했다. 엄마, 가게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 장사도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고 월세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이고 대출받은 건 하나도 없어. 미안하다. 미안해. 뭐라고요? 어머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왜요?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그 아이가 너랑 결혼을 진심으로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건지 너무 의심스러워서 그랬어.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 아이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대놓고 너랑 내 욕을 하고 있는 걸 봤거든. 아니에요. 승희가 그럴 리 없어요. 얼마나 착한 앤데 걔가 어머니랑 제 욕을 뭐하러 하겠어요. 어머니께서 잘못 들으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날 엄마 귀로 똑똑히 들었어. 결혼을 하고 나면 너를 구슬려서 내가 가진 재산을 가져오겠다고 말하는 걸 보고서 직접 시험해 봐야겠구나 싶었어. 그래서 일부러 가게 사정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변하기 시작하더구나. 그거는 어머니 생각일 뿐이잖아요. 차라리 물어라도 보시지 그러셨어요. 진짜 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라도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안 믿어요. 승희한테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아들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가려 했지만 문을 굳게 잠궈버리는 바람에 그저 방문에다 귀를 대고 통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예비 며느리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본심을 모두 실토한 듯 했습니다. 의도한 실토가 아닌 무의식의 실토. 본인은 정말 저희 집 재산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였는데 개털이 될 것 같으니 곧바로 다른 조건 좋은 집안을 만나 결혼일을 잡아놓았고 그 사람과의 결혼이 확실시되자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아들과 결혼을 약속하기 전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사람들 말로 환승을 한 것이었죠. 이전에 만난 사람들과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바꿔가며 연애를 했고 결혼을 약속하고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이 보이면 바로 또 갈아타고 여태 쭉 그런 식으로 살아온 듯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다 혼이 쑥 빠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걸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사람처럼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뒤늦게 본인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수습을 하려는 듯 그래도 오빠랑 연애할 때만큼은 진심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미 본인이 한 짓을 모두 이야기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진실은 아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은 믿기 힘든 진실을 마주한 후 며칠간은 말도 없이 지냈습니다. 아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고 문 밖으로는 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놓은 밥과 국, 반찬은 싸늘하게 식어가기만 했고 밤이면 방 안에서 낮은 흐느낌이 들리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했던 방식이 아들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은 아닐까. 차라리 그냥 결혼을 하게 내버려 뒀더라면 어땠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아들이 겪는 아픔은 훗날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상처를 회복하는 건 오직 시간뿐이라는 말.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보름이 흐르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아들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렸고 저와도 조금의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배고파. 밥 차려줄까? 엄마가 아들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먹을게요. 차려주세요. 그래.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밥 2공기랑 찌개랑 너 좋아하는 돼지불고기까지 구워가지고 맛있게 밥 차려줄게. 밥을 먹겠다고 말을 꺼낸 아들에게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온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들은 처음으로 밥을 복스럽게 먹었습니다. 2공기를 줬더니 쌀알 한 톨 남기지 않고 아주 싹싹 긁어 먹더라고요. 혼란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 겨우 마음을 다잡은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걸 맞은편에서 조용히 지켜만 보는데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아서 많이 상처받으셨죠? 아니야, 상처는 무슨. 솔직히 그런 말을 누가 믿고 싶겠어. 당장에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 내가 너였어도 믿기 어려웠을 거야. 방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러고 있는 게 어머니한테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로 했어요. 솔직히 아직도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 살다 보면 잊혀지겠죠. 뭐. 그래,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무뎌지기 마련이다. 살아가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엄마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 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무뎌진다는 것을, 그 상처의 깊이가 얕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동안 아들의 쉴 곳이 되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몇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다시 제 자리를 찾게 해달라고, 다시 세상과 웃으며 마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지나는 동안 아들은 스스로 회복을 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 운동도 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한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도 만나러 나가면서 이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서서히 회복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옆에서 조심스럽게 도와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평범한 하루를 되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약간의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장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조용한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평범한 날들이었고, 늘 그랬던 것처럼 동네에 있는 단골 카페에 들러 홀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 손님 한 명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모습이, 그 얼굴이 참으로 익숙한 겁니다. 내가 기억 속에 잊고 사는 사람이 있나. 오랜 기억을 더듬었을 때 튀어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며느리가 될 뻔한 그 여자였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아들과 저의 인생에서 지워내고 싶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빤히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고, 어디선가 따가운 시선을 느낀 듯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리저리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치고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더군요. 당연히 놀랄만 했습니다.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당연히 몰랐을 테니까요. 그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 이내 천천히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기억하시죠? 그럼요.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잘 지내셨어요? 저 혹시 일행분 안 계시고 혼자 계시는 거면 저 맞은편에 앉아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앞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후다닥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가져와 제 앞에 앉더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계속 머그잔만 만지작거리더군요. 당연히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저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할 말이 있어도 못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머그잔만 만지작거리다
이내 제게 말을 붙였습니다. 이야기 듣고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저도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듣고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어쩌겠어요? 남녀 사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도 파혼 결정 내리기까지 엄청 힘들었어요.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했고, 아무래도 저희가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도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걸 못 보고 감정만으로 결정한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미 지난 일인데 이야기를 꺼내봐야 서로 좋을 게 있겠어요. 지금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됐지. 우리 아들도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네, 감사해요. 그때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건물도 팔고 가게도 팔고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어떻게 잘 해결되셨어요? 아니요. 가게도 건물도 모두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안 팔았고 어려웠던 적도 없어요. 밝게 미소를 짓고 있던 그녀의 표정이 제 말 한마디에 확 굳어졌습니다. 웃음기 사라진 얼굴과 불안하게 떨리는 입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때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우연히 아가씨가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 걸 듣게 됐거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고 나면 아들을 구슬려서 재산을 가지고 올 거다. 이런 뉘앙스로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걸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가씨가 무슨 생각으로 우리 집에 시집을 오고 싶어 하는 건지 알아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사람은 예상치도 못한 위기 앞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아가씨는 그 상황에서 아가씨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했지요. 그게 내가 거짓말을 한 이유예요. 어머님, 그때 그건 정말 오해라고 말하고 싶은 거라면 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랑 통화하는 거 듣자 하니 결혼할 사람이 생긴 것 같던데 그 사람과도 안 좋게 끝났나요? 아니면 결혼을 했나요? 저 아직 결혼 못했어요. 결혼하기로 한 사람은 있었는데 얼마 못 가서 헤어졌고요. 그랬군요. 안타깝네요. 부디 아가씨 수준에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래요. 저는 커피를 모두 마신 후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나와 집으로 향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이 아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는 했어도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 어쨌든 지금 아들은 건강해졌고 활발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 그걸로 모든 복수는 이루어진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 그 아가씨를 우연이라도 만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 아들은 제게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뭔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어요. 예전처럼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일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일. 어떤 걸 해보고 싶다는 거니?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베이킹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여기 근처에 카페 창업자들을 위한 수업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들어볼까 해요. 그래. 네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라면 한번 해봐라. 엄마는 언제든 너를 뒤에서 지원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우울에 빠져 살던 아들이 처음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기에 당연히 뒤에서 받쳐줘야겠다 싶었죠. 아들은 생각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그 수업을 들었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수업을 듣고 많은 기술을 익힌 아들은 본격적으로 카페 창업을 하기 위해 좋은 공간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본 저는 문득 한 공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 중 한 곳에 1층 햇살이 잘 드는 조용한 곳에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카페를 하나 차리면 딱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 엄마들이 늘 그 자리에 카페나 빵집이 하나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저와 아들은 오랜 대화를 나눈 끝에 다정한 시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가 갈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좋은 쉼터가 되어 주었고 저희 모자는 그 안에서 함께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다른 카페들처럼 메뉴는 다양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원두를 준비해뒀고 제가 직접 만든 옛날식 쑥떡과 함께 아들이 직접 만드는 빵, 그리고 5종류의 차와 함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을 위해 아이들 간식도 준비를 해두니 많은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은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머신기를 닫고 가게 청소를 하고 테이블을 닦으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밝은 미소를 띠면서 누구보다 진심으로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실감하곤 했습니다.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 위에 쌓여가는 것들은 아들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테라스에 앉아 아들과 커피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골목을 가득 채우던 그 순간 길 건너편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이삿짐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 하나를 힘겹게 나르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그 여자였어요. 예비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사람이요. 말끔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한없이 지쳐 보이던 그녀는 급하게 전화를 받고 있다가 그리고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얼어붙는 게 보였어요. 저희 두 사람을 바라보던 눈동자가 한없이 흔들리다가 곧장 저희의 시선을 피하며 이삿짐 차량 뒤편으로 몸을 숨기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보고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간다. 예. 저기 저 건물로 이사 오는 것 같은데 저 건물도 엄마 거라는 거 알고 있니? 네, 당연히 알죠. 그런데 부동산 계약은 다른 사람이 와서 했나 봐요. 그런가 보다. 내 기억 속에 없는 걸 보니.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제 우리랑은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니. 본인은 우리한테 저지른 짓이 있으니깐 당연히 고개 숙이고 살아야겠지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요즘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나한테 왜?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결혼했을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만 살았을 테니까요. 바보같이 그 사람이 하자는 거 다 하고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도 못했을 거 생각하면 아주 끔찍해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평생 효도할게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를 지킬 거예요. 아들의 고맙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겪어온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고, 그 끝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누군가의 진심을, 마음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한없이 웃고 행복을 느끼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인생. 나이 70에 너무도 많은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순간 불행이 찾아올 뻔했지만 그건 그냥 인생에서 돈 주고도 못 해볼 특별한 수업을 들은 셈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에겐 좋은 일만 찾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